안녕하세요. 부르자입니다. 네, 이제 2020년으로 넘어왔네요. 2020년 3차 기출문제 1과목부터 다시 또 힘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행동적 상담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것은? 네, 이거는 뭐죠? 네, 체계적 둔감화인데요. 이제 불안 감소 기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불안 감소 기법은 행동주의적 이제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제 노출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체계적 둔감화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노출 기법이죠. 노출인데, 어떻게 노출이죠? 네, 상상 노출입니다. 상상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불안 자극에 대해. 이제 불안 자극에 대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을 높여간다 라고 해서 체계적 둔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불안 자극에 대해서 둔감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 불안과 공포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노출 기법이죠. 그리고 고전적 조건 형성을 원리를 이용한 이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뭐였죠? 이제 파블로프의 개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죠. 강아지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개에게 먹이를 주는데 개가 먹이만 보면 침을 흘리죠. 그래서 이제 침을 흘리는 것을 무조건 침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무조건적 반응이라고 했고, 먹이는 그럼 뭐가 되죠? 무조건적 자극이 되는 거예요. 먹이를 보면 무조건적으로 침을 흘리는 반응. 그래서 침은 무조건적 반응, 먹이는 무조건적 자극. 그런데 이 먹이를 줄 때 이제 종을 같이 종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먹이를 줄 때 종소리 들려주고 또 줄 때 종소리 들려주고 이렇게 종소리를 매번 들려주니까 이 개가 나중에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조건이 형성된 거죠. 종소리에 의해서. 그래서 종소리는 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렸기 때문에 이 침을 흘리는 반응은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기법이고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체계적 둔감화. 이 체계적 둔감화의 과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이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최대한 신체적으로 편안하게 이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 자극의 위계 목록을 그러니까 이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완 연습이 이제 익숙해지면 불안 자극의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위계 목록이라는 것은 이제 목록이 위계적이라는 거죠. 불안 자극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다 하면은 그 자극 공포를 주는 순서대로 낮은 순부터 높은 순까지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록을 가지고서 이제 둔감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둔감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계 목록 작성하고 둔감화를 하게 됩니다. 둔감화라는 건 상상 노출을 하는 거죠. 낮은 단계 불안 자극부터 점진적으로 접근을 높여가면서 상상 노출을 하는 단계. 이게 둔감화 단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 불안 자극에 대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높여가는 과정. 어떻게? 상상 노출을 통해서. 3단계 근육 이완, 그리고 불안 자극의 위계 목록 작성하고 그 다음 둔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계적 둔감화 되셨죠? 네. 그 다음 역조건 형성 간단히 살펴볼게요. 역조건 형성은 반조건 형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에 간단히 살펴봤어요. 카운터 밸런싱이라고 하죠. 이제 새로운 자극을 제시해서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 간 연합을 방해함으로써 불안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어떤 어린이가 이제 강아지를 보면 굉장히 강아지 공포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조건 반응은 공포증이 되겠죠. 불안 반응, 공포 반응. 조건 자극은 뭐죠?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와 공포가 연합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를 보면 이제 불안해 하니까 이 개와 불안 연결을 흐트릴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이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에 대한 불안과의 연합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딱 제시하면은 이제 불안이 감소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역조건 형성입니다. 그 다음 금지 조건 형성, 내적 금지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강화 없이, 어떤 추가적인 강화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계속 제시를 하면 이제 불안이 올라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그 불안 반응이 점차적으로 이제 가라앉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네, 금지 조건 형성, 내적 금지.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제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내적으로 이게 점점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 반응이 서서히 이제 가라앉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법은 말 그대로 홍수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잖아요. 불안 자극을 한꺼번에 강하게 빡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자극을 최대치로 체계적 둔감화는 낮은 것부터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홍수법은 그냥 최고 수준에 강하게 지속적으로 빡 노출을 하면은 거기서 와 하다가 이제 불안이 이제 극복된다.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홍수법입니다. 네. 굉장히 좀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노출해서 빡 이제 이겨내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혐오 치료는 혐오적 조건 형성을 통한 이제 불안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혐오 자극과 반응을 연결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에 많이 이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를 굉장히 그 혐오 자극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막 구토를 이제 일어나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혐오적인 자극과 이런 음주와 연결을 시킴으로써 술 마시는 행동을 줄이도록 하는 그게 혐오 치료입니다. 토큰 경제는 이제 어린이들한테 특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 목록에 따라서 그 목록에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이제 토큰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토큰이 강화를 하는 거죠. 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강화를 하게 돼서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 강화는 뭐죠? 조작적 조건 형성. 네, 스키너죠. 그래서 이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기법, 토큰 경제. 여기까지 행동주의 상담의 불안 감소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2번.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네, 인지적 명확성. 인지적 명확성이 뭘까요? 네, 자신의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평가한 것을 환경적 상황에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지적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나서 직업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 개인 상담 역시 직업 상담 과정에 포함을 시킵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없을 때 개인 상담을 하고 직업 상담으로 들어간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내담자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면 직업 상담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 문제를 우선 치료한 다음에 직업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뭔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개인 상담을 실시한 후에 직업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뭐라 그랬죠? 사정은 조사하고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과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의 직업 상담에 관한 접근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 땡이죠.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이랑 전환을 하는 사람은 동일하면 안 되죠. 네. 2번,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생애 역할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생애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 네, 그렇겠죠. 생애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함께 고려한다. 3번, 직업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죠. 네. 4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 네, 정신건강의 문제네요. 진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네, 당분간 보류하고 개인 상담을 실시 후에 직업 상담 실시하는 것이 좋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제 이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또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이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3번. 6개의 생각하는 모자 나왔네요.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우리 그 2021년 3차 때로 기억이 나네요. 네, 한번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진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기법이라고 했죠.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6개의 모자를 내담자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바꿔가면서 쓰는데 그 모자마다 각 컨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자 색깔의 컨셉에 따라서 그 역할을 내담자가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죠? 여섯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진로 의사 결정을 촉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관점을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내용이 굉장히 그 빈번하게 출제가 된다고 했죠. 네, 이제 그래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기법이라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이 색깔과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청백적, 흑황이라고 했어요. 청백, 정록생맹, 흑황. 네, 청백, 정록, 흑황. 청백적, 정록, 흑황. 뭐 편하신 대로 6가지 색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백, 정록, 흑황. 그리고 색깔별 의미. 자, 일단 흑색은 부정적이겠죠. 시꺼매요. 비관적, 비판적, 부정적 사고. 흑색, 부정적 사고. 반대로 백색은 좀 투명하고 하얗고 뭔가 깨끗하죠. 객관적, 중립적 사고. 네, 객관적, 중립적이니까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사고가 백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청색은 합리적, 그리고 조절, 통제, 사회자. 청색, 합리적, 조절, 통제, 사회자라고 했어요. 조절의 이미지, 합리적. 그러면 반대로 빨간색은 이제 직감, 직관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직관, 직감. 적색은 이제 뜨거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직감, 뜨거운 감정, 뜨거운 직관.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관, 직관은 뜨거운 직감, 뜨거운 감정이니까 청색은 반대로 합리적, 네, 조절, 통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녹색은 뭐라 그랬죠? 녹색은 녹색산업, 녹색혁명. 이걸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녹색산업, 녹색혁명 시대는 어때요?
이제 이런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다양한 녹색 산업, 녹색 혁명. 그래서 다양한 사고, 창조적 사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녹색. 그리고 황색. 황색은 낙관적이다. 눈앞이 노랗다. 낙관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노랗다. 눈앞이 노란데 이제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황색은 낙관적 사고. 황색, 낙관적.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생각하는 모자 기법, 진로 의사결정 촉진하는 기법이고 6개의 컨셉을 통해서 이제 6가지의 관점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 네,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진단 범주. 네, 이게 장표에 네, 이게 먼저 떠 있었네요. 이거 기억나시죠? 윌리엄슨. 이거 이따가 다시 살펴볼게요. 네, 일단 보딘은 진단 범주 포함되지 않는 게 뭔가요? 여기.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뭐죠?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그쵸? 그래서 뭐예요? 정답이 1번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보딘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분류. 자, 5가지가 있죠. 보딘은 일단 어떤 직업상담이죠?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정신역동적 상담이니까 정신역동적 상담은 일단 내면의 욕구를 가장 중시하잖아요. 네, 그걸 떠올려서서 이제 자아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 그래서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 직업 상담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겪는 이제 유형이다라고 했었죠. 내적 갈등, 자아 갈등이 뭐냐? 둘 이상의 자아 개념과 관련된 반응과 역할 기능 사이의 갈등. 즉, 흔히 우리가 이제 역할 갈등 나오잖아요. 그 갈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로와 결혼 사이의 역할 기대로 겪는 갈등. 이게 자아 갈등,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진로 선택 문제가 발생을 한다. 또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직업 문제, 진로 의사결정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정보 부족, 그리고 의존성,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는 것이 의존성이죠. 또한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직업 상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자신이 희망하는 일이 사회적 요구나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다른 사람이나 뭐 주변에서 아니면 뭐 사회에서 좀 선망하는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게 그럼으로써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직업 선택 문제에서 또 하나의 유형이 되겠고,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 다음 확신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없는 걸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확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경우. 이렇게 5가지로 문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자, 보딘은 보딘의 자아는 자아 갈등, 이제 내적 갈등이죠. 그리고 정보에 의존해서 정보의 부족, 의존성, 불안은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죠. 그리고 확신의 부족 또는 문제 없음. 네. 그래서 보딘의 자아는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이니까 자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일단. 그래서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슨. 네, 보딘을 봤으니까 우리 3명 있죠. 보딘, 윌리엄슨, 크리츠. 이렇게 세 명이 학자가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의 분류를 했는데 이제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각각 기억을 해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윌리엄슨 그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윌리엄슨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분류. 자, 윌리엄슨은 무직업 선택이라 그랬어요. 무직업 선택. 왜 무직업을 선택했어?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무직업 선택을 했다 라고 했죠. 네, 무직업 선택은 직업 무선택을 이렇게 바꿔서 쓴 것이고, 네, 흥미적성이 불일치, 그리고 불확실한 선택,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된다고 했죠. 직업 무선택, 흥미적성 불일치,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자, 한번 볼게요. 윌리엄스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 문제를.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이건 어떤 경우냐? 이제 경험이 없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네,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경우. 네, 불확실한 선택이라고도 하죠. 네, 확신 부족. 확신 부족은 이제 보딘과 윌리엄슨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네요. 네. 그 다음 흥미적성 불일치. 네, 흥미적성 모순 또는 차이, 흥미적성 불일치. 근데 이거는 이제 딱 보면 윌리엄슨은 어떤 이론이죠? 진로 상담? 특성 요인이죠. 특성 요인 이론. 특성 요인 진로 상담. 특성 요인은 일단 검사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네. 검사 초기에 검사 진단을 중요시한다. 거기서 흥미와 적성을 파악을 하잖아요. 검사를 통해서. 그걸 떠올리시면 이제 흥미 적성 불일치 들어가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게 이제 불일치하는 걸로 나타나는구나를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흥미적성 불일치 하나의 또 유형이 되겠고, 그 다음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이제 어리석은 선택인데 동기나 능력, 성격, 흥미 등에 부합하지 않은 직업 선택. 네, 그렇죠. 이제 문제의 성격을 한번 그냥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보딘의 문제 유형 분류랑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분류랑 대충 보면 이렇게 딱 대략 보면 이제 흥미적성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뭔가 검사를 통해서 딱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윌리엄슨은 특성 요인 이론, 검사 중시. 근데 동기, 능력, 성격, 흥미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편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유형 분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보딘의 문제 유형을 보면 뭐 의존성, 직업 선택의 불안, 확신 부족, 자아 갈등 이런 것 있잖아요. 네. 정보의 부족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정보의 부족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좀 내면적인 문제 느낌이 더 많이 나죠. 네. 이런 느낌의 차이도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윌리엄스는 무직업 선택했다. 왜?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직업 무선택을 했어요. 윌리엄슨의 안타까운 이야기. 네. 그래서 보딘과 윌리엄슨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크라이티스도 봐야죠.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건 뭐죠?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 상담. 그쵸? 포괄적 직업 상담 뭐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제 여러 이론 기법을 이제 절충 통합해서 사용하는 직업 상담이 포괄적 직업 상담이었죠. 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에 사용하는 접근법이 상담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이 다 다른 기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네. 각 단계에 맞는 기법을 활용한다. 현실 적응 결정의 어려움,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을 기준으로 문제 유형을 분류했죠. 현실성 기준으로 비강불이었죠.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비강불. 그리고 적응성은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 기준으로는 다유였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현실성 기준으로 문제 유형이 비현실형.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원해요. 네. 비현실적인 꿈. 그래서 비현실형. 강압형은 적성만 따르다가 흥미를 놓친 거죠. 그래서 강압형이에요. 적성을 강요하는. 흥미를 잃고 흥미가 없는 경우. 불충족형. 내 적성 수준보다 흥미는 일치하지만 내 적성 수준보다 한참 낮은 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충족형. 그래서 현실성 기준에서는 비강불. 그렇죠? 그 다음 적응성 기준에서 적응, 부적응형. 적응형은 말 그대로 일치하는 분야, 흥미적성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합니다. 부적응형,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결정성 기준에서 문제 유형 분류하면 다재다능과 우유부단이 있다. 그래서 다유. 다재다능형은 너무 재능이 많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우유부단형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경우죠. 아주 막막한 경우. 그래서 우유부단형이라고 했었습니다.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현실성 비강불, 비현실형, 강압형, 불확실형, 네. 불충족형, 비강불, 불충족형. 그리고 적응성은 적부,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은 다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네, 여러 번 반복을 하셔서 네, 확실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5번. 레벤슨이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반윤리적 행동 1번. 상담사의 능력 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다뤄야 되죠. 상담사 능력 내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렇죠? 부당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 네. 적절한 상담 비용을 청구한다. 네. 직업상담사에 대한 내담자의 의존성을 최대화한다. 네, 4번이죠. 내담자의 의존성이 아니라 최대한 이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여 해석할 때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경우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이야기 삭제하기, 불확실한 인물 이용하기, 불분명한 동사를 사용하고 내담자가 제한적 어투를 사용한다. 네, 이것은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인데 이 내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네, 전이된 오류란 내담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로 구분을 합니다. 네, 전이된 오류는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그런데 정보의 오류를 먼저 살펴보면 제목 그대로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이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정보의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이야기 삭제.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빠져 있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그게 정보의 오류입니다. 아니, 이야기 삭제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오류에서 불확실한 인물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인물의 이런 명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명사나 대명사를 잘못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동사 사용, 네, 동사를 모호한 동사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죠. 그리고 제한적 어투 사용. 제한적 어투라는 것은 내담자가 스스로 이제 한계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는 거. 한계를 표현하는 말을 쓰면서 제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나 나는 뭐뭐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요. 이렇게 해야만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제한하는 것. 네, 이런 식의 어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 자료, 장소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정보의 오류입니다. 그 다음 한계의 오류 보시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제한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항상, 절대로, 아무도 뭐뭐 할 수 없어, 전부 뭐뭐 한다, 항상 뭐뭐 한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계의 오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예 딱 제한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딱 한정해버리는 거, 단정 지어버리는 거. 그리고 불가능을 가정, 안 된다, 뭐뭐 할 수 없다. 불가능을 가정한다는 게 불가능이 말 그대로 한계잖아요. 한계를 가정해버리는 거죠. 네, 이미 한계를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음을 가정, 다른 방법이 없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계를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뭐뭐 해야만 한다. 네. 한계의 오류였고요. 세 번째, 논리적 오류. 예, 제목 그대로 논리적 오류가 있는 진술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죠. 논리적 오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인간관계 오류와 마음의 해석, 제한된 일반화가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오류는 대표적으로 책임 회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전혀 이제 개입할 수 없었다, 자신은 영향력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난 아무런 선택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 오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향력, 어떤 사람의 행동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예요. 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원인을 줬다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여기는 내담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인간관계 오류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 다음 마음의 해석. 마음의 해석은 의사소통하지 않고서 남의 마음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죠. 관심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음의 해석, 관심법.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 얘기해보지도 않고. 마음의 해석. 마지막, 제한된 일반화. 한 사람의 견해가 모두에게 통용된다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자기의 생각이죠. 네, 그런 오류를 제한된 일반화라고 합니다. 밑에 예시는 상담 장면에서 나오는 예시예요. 내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이게 한 사람의 견해,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두에게 통용된다 라고 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상담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자는 그게 누구에게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라고 하면서 이 제한된 일반화, 이 오류에 대해서 반박도 될 수 있고 좀 더 자신의 그 내담자가 자신의 오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추가적으로 더 깊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상담자의 반응으로서 적절한 반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야기 삭제, 중요한 부분 빠뜨리고 얘기하고, 불확실한 인물 인용하기, 네. 뭐 명사, 대명사 등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불분명한 모호한 동사 사용하는 거, 제한적 어투 사용하는 거. 이것은 정보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슈퍼의 여성 진로 유형 중 학교 졸업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는 진로 유형은,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렇게 막 자주 막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대충 눈치학상으로 봤을 때 뭔 것 같습니까? 네. 눈치학상으로 1번인 것 같지 않나요? 네.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 정답은 1번인데, 여성 진로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슈퍼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면 이거는 이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했으니까 무조건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슈퍼의 여성 진로 유형. 첫 번째,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 네. 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는 것.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 전통적인 진로 유형은 이제 좀 예전에, 네, 요즘은 아닌데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에서는 그렇죠. 졸업 후 짧은 직업 생활 후 결혼하는. 네, 졸업 후 짧은 직업 생활 후 결혼하고, 네, 결혼 생활, 가정 생활 하는 것. 전통적인 진로 유형. 단절 진로 유형. 졸업 후 직업 생활 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는 거죠. 경력 단절 여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생활로 결혼했다가 이제 일을 그만뒀다가 자녀 양육 후에 다시 직업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그리고 불안정 진로 유형. 불안정한 진로 유형의 말 그대로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뒀는데 다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출산을 하면 이제 일을 쉬게 되죠. 출산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일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진로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불안정 진로 유형의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렵고, 또 일을 자꾸 이렇게 결혼 후에도 일과 가정생활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어렵다. 일도 가정생활도 어려운 불안정한 진로 유형입니다. 그 다음 안정된 진로 유형은 졸업 후 안정된 직업생활. 안정된 진로 유형. 이중 진로 유형은 이중이죠.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 다면적 시행 진로 유형도 있습니다. 다면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이것저것 잠정적 직업을 가져보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해보는 거. 그래서 순수한 직업의식을 없는 유형. 이게 다면적 시행. 그러니까 시도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유형. 잠정적 직업을. 그래서 여성 진로 유형입니다. 예, 어렵잖아요. 딱 그 제목, 유형 이름만 보면은, 네,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이거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패터슨 등의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된 진로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게 제가 분명히 첫 시간 2021년 3차 진로 상담학, 직업 상담학 과목, 저 기억나요. 2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1번인지 2번인가? 어쨌든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기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 나와서 제가 딱 말씀을 드렸어요. 피터슨이라고. 그쵸? 근데 여기 이제 패터슨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게 진로 정보 처리 이론, 그러니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피터슨은 이 피터슨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이 피터슨이죠. 근데 여기 지금 패터슨이라고 했어요. 이 패터슨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 문제 원본을 본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 패터슨은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의 패터슨 나오죠. 로저스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고, 패터슨이 체계화했다. 직업 상담 이론. 네.
그 패터슨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 근데 이제 패터슨이라고 나오는 거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이제 어쨌든 진로 정보 처리 이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직업 상담사 이제 시험을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김병숙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직업 상담 심리학 이제 책에는 이제 패터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스펠링은 이게 아니죠. 네, 이게 맞는데 거기에는 이제 패터슨이라고 또 나와 있고, 어떤 교재는 이제 또 피터슨이라고 나와 있는 교재도 있어서, 어쨌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하면 뭐 피터슨, 패터슨 다 뭐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진로 정보 처리 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과 같은 말입니다. 네, 정보 처리 이론이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된 진로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네, 피터슨이죠. 피터슨 등. 네, 패터슨이라고 또 할게요. 그 책에는 한글로 패터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교재에는 또 다른 직업 상담사 교재는 피터슨이라고 또 나와 있고, 네, 그래서 네, 패터슨. 네, 패터슨.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도 하죠. 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은 무엇과 비슷하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 그게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네, 진로 정보 처리 이론, 뭐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지 역할을 강조했다. 자, 여기서 진로 상담 과정, 이거는 결국 이제 의사결정 과정의 의미와 같죠. 네, 진로 의사결정 과정, 이것도 같은 의미고, 우리 공부했었죠. 카스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카스베. 진로 상담 과정, 진로 문제 해결 과정, 진로 의사결정 과정, 뭐 다 같은 의미라고 여기서는 보셔도 되겠습니다. 카스베, 다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C, communication, 의사소통. A, analysis, 분석. S, synthesis, 종합. V, valuing, 가치, 부여, 가치 평가. E, execution, 실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카스베. 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진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네,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석 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단계다. 네. 그리고 종합 단계, 통합 단계는 직업 대안들을 선택하고, 가치평가는 이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죠. 그리고 실행은 의사결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취업 준비를 실행하는 단계. 그래서 카스베 기억하면 되죠. Communication, Analysis, Synthesis, Valuing, Execution. 네, 의사소통, 분석, 종합, 가치 평가, 실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 과정 포함되지 않는 건 뭐죠? 네, 준비 포함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중 부처가 제안한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처, 집단 직업 상담.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실기에서는 거의 뭐 아주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네, 필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 직업 상담, 집단 직업 상담. 자, 부처 하면은 탐전행, 탐색 전환 행동입니다. 탐색 전환 행동. 집단 직업 상담을 2단계 순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3단계 모형. 먼저 탐색 단계에서는 집단 상담의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원들 그룹으로 직업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집단원들이 서로 자기 개방을 하는 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니까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측정하게 되겠죠. 뭐 이런 검사 등을 통해서. 그럼 이 검사를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을 거고요. 이 피드백을 받으면
자아상과 피드백 간 불일치를 해결하는 과정. 즉, 자아상이라는 건 셀프 이미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상, 나의 이미지가 있을 건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랑 이 검사 결과로 나타난, 검사 결과 피드백을 통해서 받은 내용 간에 이제 불일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것까지가 탐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네. 그래서 탐색 단계를 거치면 전환 단계로 들어섭니다. 전환 단계라는 것은 이제 가치를 전환한다, 가치를 명료화한다 라는 의미의 전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과 직업 세계 간 연결, 일과 삶의 가치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명료한 단계.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가치,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이랑 직업 세계를 연결하고 이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 관련해서 불일치를 해소하는 단계죠. 그러한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내 가치를 더욱 명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환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단계로 가면 실제 행동하는 단계인 거죠. 실행.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가치에 대한 명료화가 됐으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 정보 수집 공유, 의사결정 하는 단계가 행동 단계. 구체적인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 단계죠. 의사결정을 위한 행동. 그래서 탐색, 전환, 행동 단계.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 탐색, 전환, 행동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탐전행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제 부처가 영어로 부처 이게 부처 영어 뜻이 도살자라는 뜻이 있죠. 네, 도살자. 옛날 그러니까 푸죽간에 이렇게 도살하는 분들 부처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는 도살자야. 부처는 도살자다. 그 고기를 이렇게 싹 탐색을 한 다음에 태세를 확 전환해가지고 행동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네, 부처는 도살자예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네, 부처는 이제 도살자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딱 탐색을 이렇게 쓱 하다가 태세 전환 확 하면서 확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탐색 후 태세 전환하여 행동한다. 부처.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탐전행. 탐색, 전환, 행동. 부처. 탐색 후 태세 전환하여 행동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3단계 모형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뭔가요? 탐색, 전환, 행동, 계획 단계가 해당하지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지닌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변별적 진단검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변별적 진단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변별이란 의미가 이제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변별적 진단검사. 자, 이제 처음에 실시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직업 문제라는 건 이제 진로 의사결정 문제잖아요. 진로 의사결정 문제 관련한 검사라고 하면 뭘까요? 직업 성숙도, 직업 적성, 직업 흥미 검사 해당되겠죠. 흥미와 적성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진로 성숙 단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 2, 3번은 이제 변별적 진단 검사에 해당이 되고 경력 개발 검사는 이제 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목적이 다르죠. 경력 개발 검사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별적 진단 검사는
이제 이것이 해당이 된다. 그냥 이 목적을 생각해 보면 직업상의 문제, 즉 진로 의사결정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사들, 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 진로 성숙도, 직업 적성, 이제 직업 흥미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포괄적 직업 상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까 간단히 말로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라이티스죠.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 하면 진로 문제, 직업 문제 유형 떠오르시죠? 네, 뭐였죠?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다 라고 했었죠. 네, 너무 포괄적 직업 상담, 현실 적응 결정. 현실 뭐였죠? 현실성 기준. 네, 그리고 적응성. 현실 적응 결정이 어렵다. 결정성. 그래서 현실성 관련해서는 하위 유형이 비강불이 있다 그랬죠.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이렇게 있다 그랬고, 적응성에 있어서는 적응 부적응형, 그쵸? 그리고 결정성에서는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저랑 같이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하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 다양한 상담 이론을 절충 통합한 직업 상담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네. 절충 통합한 방법이라고 해야겠죠. 이론이라기보다. 네. 절충 통합하였고, 이제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절충한 모형이다. 변별적, 역동적, 결정적 진단 검사. 그래서 검사를 중시했다. 포괄적 직업 상담. 검사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효율적 사용.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 이거는 이제 크라이티스가 만든 검사죠. 네. 진로 성숙도 검사 이제 강조했어요. 중요하고, 진로 성숙도 검사는 출제가 많이 된다고 했죠. 네.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진로 성숙도 검사 CMI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검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이제 그런 도구다. 하지만 이제 경계한 것은 선고 예측을 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사를. 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은 포괄적 직업 상담의 단계, 3단계죠. 진단, 명료화 또는 해석, 문제 해결. 그래서 진단 단계에서는 검사나 이제 상담 등을 통해서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직업에 대한 자료도 그렇죠. 그리고 명료화 또는 해석,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명료화 또는 해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 결정하고 도구적 학습에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 했죠? 이제 밑에 밑에 내용을 이제 보시면 더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면은 단계별로 접근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포괄적 직업 상담은. 포괄적 직업 상담은 다양한 상담 이론을 절충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죠. 자, 초기에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내담자에 관한 정보 수집 종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내담자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겠죠. 발달적 접근법. 그리고 내담자 중심 접근법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담 초기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발달적 접근법, 내담자 중심 접근법. 상담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깊게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라포 형성이 되었으면 상담에 이제 그 메인으로, 중간으로,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질 테니까 정신역동적 접근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직업 문제의 원인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정신역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명료화 또는 해석 단계 되시죠? 네. 초기에는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달적 접근, 내담자 중심 접근.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문제 해결 단계랑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특성 요인적 접근법, 행동주의적 접근법. 이제 실제 행동에 대한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행동 기술적인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그 상담자가 역할이 좀 더 커지는 거죠. 네. 이제 문제 해결을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리고 이런 행동 기술 같은 것들을 학습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시적, 능동적인 상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행동주의적, 특성 요인적 둘 다 지시적, 능동적인 상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중간, 마지막 특성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거,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접근법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포괄적 직업 상담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진로 성숙도 검사 아까 이제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 척도, 태도 척도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된다. 능력 척도는 우선 먼저 살펴보면 자기평가, 직업정보, 능력, 뭐 직업정보는 이제 정보의 획득, 활용 이런 능력이겠죠. 자기평가 말 그대로 이제 자기평가에 관한 척도일 거고,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에 관한 능력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태도 척도 보면 태도 척도는 독립성, 성향, 결정성, 타협성, 참여도라고 했죠. 그래서 독립성 척도는 어떤 척도라고 했었죠?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 독립 의존을 보는 거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정해준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직업 선택을 따를 것이다. 라면은 이제 독립성이 낮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 성향의 경우는 이제 진로 결정에 대한 준비, 사전 준비와 이해에 대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결정성이라고 하면 내가 내린 이런 진로 결정,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제 좀 밀고 나가는 정도, 확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확신. 내가 선호하는 직업이 이제 자주 바뀐다. 라고 하면은 이 결정성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네. 타협성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와 현실 간의 차이가 있죠. 욕구와 현실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절충하는, 타협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도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진로 선택 과정에. 네,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참여도. 그래서 태도 척도는 독립성, 성향, 결정성, 타협성, 참여도. 이렇게 하위 척도가 있다는 것, 이 5가지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괄적 직업 상담과 진로 성숙도 검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10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제가 뭐 매 시간, 매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제가 물론 매 영상 때마다 최대한 그 복습을 많이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길이도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3회 정도 지금 이제 학습을 하셨잖아요. 이제 4회차가 시작이 됐고 이제 처음부터 꾸준히 지금 학습을 하셨으면 지금쯤은 네, 좀 처음에 비해서 훨씬 많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 이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어렵다고 이제 놓지 마시고 어려우면 뭐 조금 뒀다가 조금 있다가 봐도 되죠. 쉬운 거 먼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많이 다독이면서 너무 또 이제 나 자신을 너무 이제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은 다 되니까 또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최대한 또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네,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